있는 법률이 추인입니다.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가로에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옆에 나와 있다시피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언제 해야 되죠? 원인이 종료된 후.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말은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성년자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행위를 추인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9세가 되면, 그죠? 19세가 되면 뭐죠? 성년자가 되고요. 두 번째면 혼인하면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뭐죠? 성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어서 성년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많을까요? 혼인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그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미성년자인데 사별하거나 이혼한 커플이 5천 쌍이더라고요. 놀랐어요. 그 2010년 통계 보고, 그러니까 정선을 살인이 더 많을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사별하거나 이혼한 커플이 미성년자 부부가 뭐죠? 5천 쌍, 10,000명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한 5배 다 그러면 5, 6만 명은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원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자도 원인이 종료된다는 말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사기당해가지고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벗어나서 내가 사기당했네 알면서도 추인해야 비로소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추인을 더 많이 하세요? 취소를 더 많이 하세요? 취소해 본 적 있으세요? 뭐 물건 사가지고? 근데 그런 적 많죠. 에이 그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 많잖아. 그죠? 추인이 더 많아요. 선명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 몸매가 좀 뚱뚱하잖아요. 저는 그 모태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모든 별명은 돼지와 연결돼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몸매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한 10kg 쪄요 저는. 뭐 그냥 그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TV를 볼 때마다 살 빠진다 그러면 그냥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잘 안 나오는데 뭐 살 빠진다 그래서 안 산 게 거의 없어요. 옛날에 가장 엽기적이었던 건 한 15년 전쯤에 미모미모라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장채근이라고 옛날에 유치원에서 나와가지고 워낙 이렇게 누워만 계십시오. 누워있으면 살 빠지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누워있으면 기가 싱싱싱 움직여 살 빠진다고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비싸요. 100만 원도 넘었어요. 제가 샀는데 와 덩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걸 또 그냥 먼저 이렇게 거실에 깔아보니까 다 차지하고 있는데 뭐 살 빠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적 있고. 또 옛날에 또 바르면 빠진다는 게 있었죠? 바르면 살 빠진다는 약도 있어요. 바르면. 그래가지고 원하는 부위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뭐 살 빠지는데 그것도 샀잖아 또. 그래서 이제 바르는데 이제 뭐 배가 뭐랑 배를 바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바르고 2시간 동안 문지르래요. 그죠? 근데 막 그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문지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졸면서 막 문지르고 막 안 빠졌어요. 사기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 4년 된 것 같은데 먹기만 하십시오. 뭐 이러더라고요. 먹으면 감정 내요. 그래서 샀어요 진짜. 사가지고 또 이제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약 같은데 이게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먹고 나서 수업을 갔더니 수업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어벙벙한 상태고 막 잠도 잘 안 오고요. 잠도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또 다음날 수업 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보름 먹다가 살 빠지지도 않았고요. 이거 이러다가 강의 짜리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도 다 사기당한 거죠 솔직히 얘기죠. 근데 그거를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지 같은 얘기를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식들아 뭐 이거죠. 대부분 뭐 하게 돼요? 추인하게 돼요 살면서. 그죠?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추인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끝이에요. 문제 보시면 의의 나와 있고 요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이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방법 말로 하든 뭐라든 아무 제한이 없고 효과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정 추인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이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 살래? 그랬더니 응 내가 살게. 명시적 의사표시는 얘기죠. 근데 이 자식이 사겠다는 말은 안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사겠다는 말도 안 하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은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우리 집 살래 물어봤어요. 그 자식이 아무 소리 안 해.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묵시적 의사표시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보내오는 게 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묵시적으로 못한다는 부분은 다 뭐예요? X예요. 모든 의사표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정 추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묵시적 추인을 말하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예요? 행위. 그러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행입니다. 사기당했어요.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 별말 없이 이행한다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뭐예요? 묵시적 추인, 법정 추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뭐냐면 묵시적 추인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죠. 근데 그거를 사기당한 줄 알면서도 상대에 팔아먹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돌려주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추인은 뭘 말해요? 묵시적 추인을 말하는데 이행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예요?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인 거예요. 그럼 교재 보시면 사유가 많죠. 그죠? 근데 보시면 172페이지 보시면 사유가 나오잖아요. 이 사유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인가 7가지 나오는데 이게 눌러주면 뭐예요? 요거예요. 이행과 권리 양도예요. 볼까요? 기억, 전분의 일부의 이행, 이행이죠? 그죠? 니은, 이행을 청구도 뭐예요? 이행이죠? 지금 경계도 이행이에요. 경계가 뭐죠? 설명드렸나요? 경계는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전단지 이렇게 가끔 오면 가끔 이런 거 있죠.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 이게 왜냐하면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매매 계약한 거죠. 매매 대금을 줘야죠. 근데 그거를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출로 바꾼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가가지고 분양 계약서 쓰면서 대출 신청서 씁니다. 그죠? 쓰면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알아서 건설회사로 뭐가 들어가요? 중도금이 들어가 버리죠. 다시 말하면 저는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뭐로 바꾸고 있어요?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중도금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뭐라 그래요? 경계라고 하고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계도 뭐의 일종이에요? 이행의 일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 담보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고 미음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분의 일부 양도 권리 양도도 뭐라고요? 추인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매는 것이면 강제 집행도 왜 한 거죠? 이행을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 여러 가지 사유가 결국은 뭐로 줄여주게 돼요? 이행과 권리의 양도가 뭐예요? 법정 추인, 묵시적 추인이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5번에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해가지고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예요?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하면 몇 년이에요? 10년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데 추인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으니까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고 두 기간 중 아무거나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드려야 될 것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뭐라고요? 제척 기간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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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할 거냐면요. 소멸시효라는 걸 먼저 정리하고 제척 기간을 설명드릴 겁니다.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에 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여기저기죠.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뭐 하셔야 되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소멸시효입니다.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뭐냐부터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는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불행사하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예요. 길죠? 개념은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한다. 개념이고 자, 길고 쓴 이유는 여기다 뭐죠? 살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뭐만요? 채권과 용익 물건만.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 물건 같은 거는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형성권도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취소권은 형성권이라 그랬죠? 따라서 취소권은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척기간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만요? 채권과 용익 물건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몇 년이냐면요. 채권은 원칙이 10년이고 용익 물건은 2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추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규정된 예 중에서 재밌는 게 이겁니다. 갑과 을이 연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그죠? 그래서 이런 그자 인간이나 싶었는데 하도 앵앵거리길래 이라이씨 해가지고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재수없게 이 인간하고 뭐 했냐면 결혼을 했어요. 돈 못 받죠. 그죠?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 권리 행사가 뭐예요?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 이제는 받아봤자 뭐예요? 그 돈이 그 돈이고 쌈짓돈이고 구별도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는 혼인하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근데 둘이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드디어 뭐 했냐면 이혼을 했다면 요 40년 동안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고 있었어요? 완성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천여뜨게 빌려준 30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효의 정지. 이해되시죠? 예, 그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애들이 이제 세뱃돈 받으면 엄마들이 가끔 이런 거 하죠. 엄마가 보관해줄게. 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세뱃돈을 보관해준다고 받으면 지금 아들은 엄마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못 받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냐면 완성되질 않아요. 따라서 정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후에 성년자가 되고 나서 엄마 5살 때 나한테 뺏어간 세뱃돈 내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가 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혼인은 안 했어요. 소멸시효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돈 빌려준 때부터 몇 년이 되냐면 9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년만 더 지나면 돈 못 받잖아요. 이때는 내 돈 갚아라라고 돈 달라고 권리를 뭐 하게 돼요? 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다시 뭐죠? 10년을 늘어나요. 또 9년이 됐어요. 또 1년만 더 돈 빠지고 그죠? 요때 내 돈 내놔라고 권리를 뭐예요?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뭐예요? 10년으로 늘어나요. 그죠? 가끔 제가 이제 수업하러 다녀보면은 개인적인 일인데요 라고 하면서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뭐 아무리 법을 떠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 뭐 줄 거예요? 장기를 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 없으니까 뭐요? 뭐 물어본단 말이죠. 그 사람 돈 있네요. 완전 개그지에다가 뭐 좀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뭐 재판하든 뭐하든 간에 해결 안 됩니다. 괜히 돈 만듭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 대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괜히 뭐 돈 빌려준 지 뭐 3개월 지났다, 5개월 지났다 이런다면 지금 괜히 뭐 재판해가지고 뭐 비용 들이지 말고 지켜보다가 재산이 생길 때 뭐 하는 거예요? 소송 거는 거고. 근데 만약에 10년 가까이 되도록 돈이 안 생기면 그때는 뭐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도 다시 뭐예요? 10년으로 납니다. 그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효력은 다시 새롭게 뭐 하게 돼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과 용익물건만 그 다음에 정지가 뭐고 중단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인데 이 제척권의 기간의 개념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형성권의 행사기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성권은 뭐에 걸리진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진 않아요. 그 대신 행사 기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원칙이 10년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권만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 행위 시부터 뭐요? 10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형성권 행사 기간이 뭐요? 제척 기간인데 취소권만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시부터 뭐요? 10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형성권들은 다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다. 그다음 특징인데요. 세 번째로 특징인데 정지 제도가 없어요. 뭐냐? 제척 기간은 중단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 기간은 뭐라 그러냐면 불변 기간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라고 해서 꼭 10년이라는 보장이 없죠. 정지 사유가 있거나 중단을 시키게 되면 20년, 30년, 5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죠. 그 말은 소멸시효라는 것은 기간이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정지 중단 제도 때문에. 근데 제척 기간은 뭐가 없어요?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질 않아요. 한 번 정해진 기간은 뭐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불변 기간이라고 하고요.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소멸시효는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지 법원이 고려해주지만 제척 기간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고려해준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미성년자 갑은 법정드림 병에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한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취소한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어떻게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인관계이다. 맞는 질문에 큰 의미는 없고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현존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이해되시죠? 5번 자 우리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요.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뭐하냐면 보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 사유 중에 세 가지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제3자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5번 만약 을이 선의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79페이지 조건과 기한으로 법을 외우면 재밌으시지 않으세요? 재미없으세요? 막 뭔가 이 신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나요? 조건과 기한 해가지고 1에서 법률의 부관이란 말이 나와요. 부관이란 말부터 생각을 해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줄임말입니다. 부속 약관이란 말을 부자하고 관자하고 따서 부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 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부속시키는 약관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속 특약이 뭐예요? 부관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관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타이틀이 조건과 기한이죠. 왜 그러냐면 이 부관에서 조건과 기한만 시험범위고 부담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부담은 언제 나오냐면 부담부 증여 이럴 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담을 뭐하고 있어요? 부속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담도 뭐의 일종이에요? 부관의 일종이긴 하지만 우리는 시험 범위가 뭐냐면 조건과 기한만 시험 범위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조건부 법률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죠. 조건과 기한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면 이거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겠죠. 따라서 확실하니까 뭐예요? 기한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것도 기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뭐 할 거니까 뒤질 거니까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날짜에서 기한인 게 아니라 날짜가 뭐예요? 장래도래가 확실해서 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든 말이든 장래도래가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불확실한 건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위에 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죠. 왜요? 내일은 비가 올지 안 올지 뭐예요? 불확실하니까. 밑에 거는 뭐예요? 기한이에요. 기한.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비가 올 테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비가 오면 우산 주겠다는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비가 올 테니까. 이것도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이건 성취가 도래라고 하죠.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종기라고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이건 뭐예요? 시기고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건 뭐가 돼요? 종기가 되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따라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기한인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뭐예요? 시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종기고 시기와 종기 사이를 뭐라고 해요? 기간이라고 한다. 그죠? 아마 시간 관계상 요 기한은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주에 해야 되고 조건인데 교재 보시면은 조건해 가지고 의에서 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불확실한 것이 뭐예요? 조건이다. 그 다음에 2번에서 하단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위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엄수표 행위는 조건을 못 붙여요. 왜요? 거래가 안전을 위해서. 3번 단독행위 조건을 못 붙여요. 기억나시나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요. 우측에 예외. 승낙을 안 받아서 못 붙이는 거니까 역으로 말하면 승낙을 얻는다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디귿번은 나중에 볼 문제고 8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족법상 범죄행위는 조건을 못 붙여요. 왜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조금이라도 제한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다.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 행위에는 뭘 붙이지 못합니까?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요. 조건의 종류해가지고 효과가 생기면 뭐예요?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면 뭐예요? 해제 조건 얘기죠. 넘기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장래일, 미래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그죠? 미래에 혹시라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장래,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말은 현재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얘기죠. 해제 조건은 뭐냐? 현재, 지금은 이미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다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오해를 범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미래의 문제예요. 우리는 언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를 따질 때는 반드시 현재 시점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요?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따질 때는 미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 잠깐 볼게요. 자, 1번 정지 조건에서 니은번 보시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토지를 주겠다라는 말은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토지를 주겠다는 말은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라고요? 정지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주기로 했으니까 정지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마구마구 헷갈려요. 그죠?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걸 말한다. 따라서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라고요? 정지 조건이다.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줄.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생활비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요. 아,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는 말은 합격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해제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있는 거니까. 합격할 때 생활비를 주겠다는 말은 지금은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생활비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라고요?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항상 어느 시점을요?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됐죠? 한 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조건부 법률행 해가지고 정지 조건부 법이 나와 있는데 1, 2, 3번은 크림이 없고 1번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장래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속재산의 매매가 나오는데 기속재산이란 말이 뭐예요? 기속재산은 뭐냐면 일제시에 때 일본인 재산을 말해요. 일제시에 때 일본인 재산으로서 해방이 됨으로써 국유로 귀속된 재산을 뭐라고 그래요? 기속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속재산을 나오면 일제시에 때 일본인의 재산이었는데 지금은 국가 재산을 말하는구나. 요것만 말씀드리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뭐예요? 4번이에요. 4번 해가지고 동산에 뭐가 나와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오죠.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를 따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시점을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잘 보자고요. 동산의 소유권 매매, 유보부 매매는 옛날에 지금은 잘 안 해요. 이거 언제 많이 했냐면 옛날에 전축이나 TV 같은 고급 전자제품 구입할 때 많이 했어요. 월부로 살 때. 지금은 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그죠? 10개월이 그러면 끝이지만 과거에는 뭐가 없었어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월부로 샀잖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보자고요. A라는 전자대리점에 가서 갑이 전축을 구입하는데 이 전축을 월부로 구입하려고 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A가 갑에게 전축을 인도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전축의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월부금을 안 내더라도 A는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누구가 됐어요? 갑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계약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전축을 인도해 주지만 아직도 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냐면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갑을 기준으로 보면 갑은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언제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돼요? 월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돼요. 따라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법이 나오는데 1, 2, 3번이 나오는데 1번만 생각해 보자고요. 약권 예물의 수수가 나오는데 약권식을 하면서 반지를 줬어요. 신부 거예요? 신랑 거예요? 신부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넘어간 거예요. 그죠? 다만 결혼 안 하면 그때는 뭐죠? 돌려받겠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뭐가 돼요? 해제 조건인 거예요. 일단 누구가 됐어요? 신부 거가 되니까. 그래서 뭐죠? 해제 조건이다. 그 다음 2번 적극 조건, 소극 조건이 나와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 우측에 4번 해가지고 조건부 법률 효력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조건부 법률 효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